어머니, 저 수세미 쓰지 마세요. 그거 새 거예요. 고무장갑도 그냥 놔두시고요. 그냥 계시면 되는데 어머니는 손만 더 버리시네. 보기엔 깨끗한데 그릇에 기름기 하나 안 닦였잖아. 아휴, 답답해 정말.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길러낸 아들과 그 가족에게조차 이제는 짐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버이날만 원짜리 봉투를 건네받고 찬밥을 먹으며 방 안에 갇혀 지내야 했던 한 시어머니가 끝내 모든 재산을 회수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무시당하고 잊혔던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지를 담은 통쾌하고도 뭉클한 가족 반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칠순을 넘긴 강정숙 씨는 병원 진료가 있어 서울 집에 일주일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살아온 그녀는 낯선 도시 풍경에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그러나 더 긴장됐던 건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서울집에 도착한 정숙 씨는 묵직한 가방을 들고 현관을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윤태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고 며느리 지선은 억지로 웃으며 짧게 인사했죠. 짐을 풀 새도 없이 방 한켠으로 안내받으며 정숙 씨는 스스로를 불청객처럼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윤태는 스마트폰을 보며 말없이 밥을 먹었고 손주들은 자신들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선은 음식을 대충 차린 듯 했지만 정숙 씨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죠. 참기름 향이 풍기는 반찬을 집으려다 말고 조심스레 손을 내린 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치 보며 앉아있는 자신이 가족 속에서 철저히 낯선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밖에 없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정숙 씨는 작은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전 결혼할 때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애쓴 시간 끝에 돌아온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낯설고 불편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은 자식 위에 살아온 세월의 증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서는 그 손조차도 환영받지 못하는 듯했죠. 며칠 후 어버이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 씨는 이른 시간부터 부엌에서 허드레시를 돕고 있었지만 며느리 지선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게다가 아침 내내 정숙 씨가 만진 그릇은 지선이 몰래 다시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손만 더 버리시네. 그냥 계시면 되는데. 정숙 씨가 치운 식탁을 다시 정리하며 지선은 투덜댔습니다. 보기엔 깨끗한데 그릇에 기름기 하나 안 닦였잖아. 아휴, 답답해 정말.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지선은 마지못한 듯 지갑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10,000원 들어있어요. 그래도 챙겨드리는 거니까요.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뻣뻣한 말투와 얄팍한 봉투가 마음을 시리게 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그 봉투를 조심스레 가방 속에 넣었죠. 그날 오후 정숙 씨는 무심코 거실로 나왔다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지선이 휴대폰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엔 반짝이는 명품백이 놓여 있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어버이날인데 엄마한테 이 정도는 해야죠. 그 말에 지선의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딸밖에 없네. 시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하자. 알면 자기도 사달라 할지도 모르잖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선의 어머니의 목소리.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뒷걸음질 치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으며 손에 들린 얇은 봉투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정숙 씨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식은 반찬을 바라보다 말없이 밥을 삼켰습니다. 윤태는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았고 손주들은 그날도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지선은 정숙 씨 앞에 국을 놓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짜게 드시니까 저희는 짠 국 안 먹으니 알아서 드세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지선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수세미 쓰지 마세요. 그거 새 거예요. 고무장갑도 그냥 놔두시고요.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길러낸 아들과 그 가족에게조차 이제는 짐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10,000원짜리 봉투를 받으려고 이 나이까지 살아온 건 아닌데. 며칠 후 며느리 지선의 친정어머니가 서울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주방에서는 지선이 정성껏 음식을 차리는 모습이 보였죠. 정숙 씨는 멀찌감치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선이 가까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방 안에만 계세요. 분위기 깨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선은 정숙 씨가 방문을 닫자마자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아휴, 어머니가 괜히 나서서 기분 망칠까봐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듣게 말했으니 편히 계세요. 정숙 씨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목에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느껴졌고 그녀는 혼자 남은 방 안에서 냉장고에서 꺼낸 찬밥을 데우지도 못한 채 먹었습니다. 저녁 시간 정숙 씨는 방문을 살짝 열고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지선의 어머니는 자리를 차지한 채 유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윤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선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너무 오래 살아. 아휴, 자식들이 불쌍하지. 정숙 씨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윤태는 말이 없었고 지선은 쓴웃음을 지었죠. 잠시 후 손주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왜 안 나와? 난 외할머니가 더 좋아. 그 할머니는 냄새도 나고 옷도 이상해. 그리고 그날 밤 지선이 장모에게 말하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시어머니는 좀 구식이야. 병원 진료받으셨으면 바로 내려가시면 되지. 왜 일주일씩이나 있다 가신다는 거야. 요즘 며칠씩이나 아들 집에 자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눈치 없게. 그날 밤 정숙 씨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눈물을 참으며 베개를 끌어안은 채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른 아침 정숙 씨는
조용히 방을 정리했습니다. 머문 흔적조차 남기기 싫은 듯 이불을 정돈하고 옷까지 하나하나를 가방에 넣었죠. 며느리 지선은 부엌에서 휴대폰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윤태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일 기차로 시골에 내려가야겠어. 고맙게 잘 지내고 간다. 지선은 고개만 끄덕였고 윤태는 대꾸도 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정숙 씨는 마지막으로 그 집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과거의 애틋함은 사라진 채 낯선 공간이 되어버린 집. 그곳엔 더 이상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택시에 오른 정숙 씨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어. 그리고 택시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강정숙 씨는 말없이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 몇 권, 인감도장, 그리고 윤태 이름이 적힌 공동명의 아파트 등기 서류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 주느라 생긴 흔적들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서류를 꺼내 앉은 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내어준 재산이었지만 자신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찬밥 한 그릇보다도 못했죠.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라는 친구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워했지만 정숙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집 다시 정리하려고 해. 공동명예 끊고 매도 절차도 시작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며칠 후 정숙 씨는 직접 시청과 법무사 사무실을 오갔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빠르게 걷는 그녀를 보며 직원들은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이렇게 바쁘세요? 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야 내 인생 시작하려고요. 늦었지만 할 수 있겠죠? 거래은행을 찾아 통장 정리를 하고 시골집 명의도 단단히 지켜두었습니다. 윤태에게 전달됐던 계좌들도 해지 처리했고 새 계좌는 자신 이름 하나만 걸려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조용하던 정숙 씨가 요즘 부쩍 달라졌다고요. 그녀는 말없이 웃었지만 마음속 깊이에서는 단단한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강정숙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몇 달이 흘러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윤태는 우편함에서 익숙한 등기우편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를 뜯자 아파트 소유권 이전 완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매도자란에는 선명하게 강정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손에 들린 종이가 땅에 떨어질 뻔했죠. 급히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건 윤태는 목소리에 다급함을 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파트 팔았어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왜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정숙 씨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제 명의였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로 했다. 윤태는 당황의 말을 잇지 못했고 정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는 이제 그녀의 과거였고 잊어도 될 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마을 어귀의 작은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새로 장만한 공간이었죠. 오래전부터 생각만 해왔던 반찬 가게를 열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직접 담근 열무김치와 된장을 담은 병,
직접 볶은 멸치와 조청에 젠 도라지를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으며 정숙 씨는 뿌듯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개업 첫날 이웃들이 줄지어 방문했고 반찬은 금세 동이 났습니다. 정숙 씨는 포장하면서도 손님 한 사람에게 정성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손맛이 살아있네요. 다시 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정숙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밥을 먹어요. 그래서 더 맛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도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인생 이막이라는 주제로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카메라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을 팔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만들어가는 거란 걸 이제야 깨달았죠. 윤태에게서 온 문자는 여전히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반찬 가게는 날이 갈수록 입소문을 탔습니다. 마을 장터 한켠 자그마한 간판이 달린 가게 앞엔 아침마다 줄이 길게 늘어섰고 방송 출연 이후에는 근처 도시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겨났습니다. 가게 안은 정숙 씨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구석에는 직접 말린 나물 꾸러미가 걸려 있었고 벽에는 반찬 만드는 법을 적어둔 종이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삶의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장사를 마치고 난 뒤 정숙 씨는 작은 평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조차 못했던 여유였지만 이젠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그녀를 정숙 할매야 부르며 따랐고 때로는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을 먼저 살아낸 이의 조언은 때때로 책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었죠. 하루는 동네 초등학생들이 반찬을 사러 왔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왜 혼자 해요? 가족은요? 정숙 씨는 조용히 웃으며 반찬 봉투를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텔레비전에서 자신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가 다시 피어날 줄이야.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하지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번졌고 가게 간판 아래엔 오늘도 품절이라는 글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에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정숙 씨의 반찬 가게에 낯익은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윤태와 지선, 그리고 새 손주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문소리가 울리자마자 가게 안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았고 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집도 전세에서 쫓겨났고 지선이 다니던 회사도 두도가 나고 아이들 학비도 밀려서요. 지선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눈물만 떨궜고 손주들 역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다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버이날, 너희는 내게 10,000원짜리 봉투 하나 건네고 찬밥 한 그릇을 주었지. 그땐 내가 엄마였지만 지금은 아니야. 윤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지선도 함께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정숙 씨는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을 주었어. 하지만 그 사랑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지. 이젠 그 선택을 내려두기로 했단다. 가게 안은 한동안 정적만 흘렀습니다. 창밖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고 햇살은 노을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정숙 씨는 다시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찬통을 채워나갔죠. 윤태 가족은 조용히 일어나 가게를 나섰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자 정숙 씨는 살짝 떨리는 숨을 고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났습니다. 그 사랑도, 그 기대도, 그리고 이제 나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정성이 묻어났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제야 진짜 그녀의 계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